어두울 때는 덫을 놓지 않는다. 제35장. 다이앤과 켈리는 마드리드의 바라하스 공항에 도착해 있었다. 그들은 헤르츠, 유럽카, 에이비스와 같은 여러 렌터카 회사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했다. 그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알레사를 선택했다. 생세바스티앙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죠? 아주 간단합니다, 세뇨라. 엔몬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프랑스 국경이 있는 혼다리비아가 나올 겁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생세바스티앙이 나오죠. 여기서 더 대시간만 올라가면 됩니다. 고마워요. 켈리와 다이앤은 곧장 차에 올라 긴 드라이브를 시작했다. 한 시간 후 KIG 전용기가 마드리드에 도착하자마자 해리 플린트는 허둥지둥 렌터카 부스를 뒤지기 시작했다. 친구와 함께 온 여동생을 만나기로 했는데요. 길이 엇갈린 것 같네요. 여동생 친구는 예쁘게 생긴 흑인입니다. 뉴욕 발델타 항공을 타고 이곳에 도착했는데 혹시 그들이 여기서 차를 빌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알레사 부스에 도착한 플린트는 고대했던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오, 그랬죠. 기억납니다, 그들은. 그들이 무슨 차를 빌렸나요? 푸조를 빌렸습니다. 차 색깔은요? 빨간색입니다. 그 색깔밖에 없어서. 차 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잠시만요. 직원이 기록부를 열고 안을 훑어보았다. 그가 플린트에게 차 번호를 알려주었다.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10분 후 플린트는 다시 바르셀로나로 향했다. 그곳에서 차를 빌려 빨간색 푸조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릴 것이다. 그들을 미행하다가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그들을 처치할 것이고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의 목숨이 끊어진 것을 직접 확인할 것이다. 생세바스티앙까지는 30분 정도가 남아 있었다. 다이앤과 켈리는 아늑한 정적을 뚫고 계속 차를 몰아나갔다. 고속도로는 한적했고 그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다. 시골 풍경은 아름다웠다. 과수원을 지날 땐 석류, 살구, 그리고 오렌지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 나왔고 길 양쪽으론 벽이 제스민 덩굴로 뒤덮인 낡은 집들이 보였다. 부르고스라는 작은 중세풍 마을을 벗어나와 몇 분 달리자 피레네 산맥의 산기슭이 시야에 펼쳐졌다. 거의 다 왔어요. 그녀가 앞을 주시하다가 미간을 찌푸리며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들 앞 60m쯤 떨어진 곳에 차 한 대가 불에 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차 주위로 몰려들어 있었다. 고속도로는 제복을 입은 남자들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다. 다이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일까요? 여긴 바스크예요. 이건 전쟁이라고요. 바스크 사람들은 지난 50년간 스페인 정부에 맞서 싸워왔어요. 금색과 빨간색 외장이 붙은 초록색 제복 차림의 남자가 다가와 손을 들고 멈추라는 신호를 했다. 그는 검은색 벨트, 검은색 부츠, 그리고 검은색 베레모를 걸치고 있었다. 그가 갓길을 가리켰다. 켈리가 나지막이 말했다. ETA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잡히면 여기서 얼마나 억류될지 모른다고요. 남자가 차의 측면으로 다가왔다. 전 이라디 대위입니다. 차에서 내려주십시오. 다이앤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협조해드리고 싶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무척 바쁘거든요. 그녀가 엑셀러레이터를 힘껏 밟았다. 그들은 불에 타고 있는 차와 비명을 질러대는 군중들을 지나쳐 쌩안이 달려나갔다. 켈리는 눈을 감았다. 누굴 친 건 아니죠? 이젠 괜찮아요. 켈리는 눈을 뜨고 백미러를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검은색 시트로의 베를린고 한 대가 그들을 맹렬히 추격하고 있었다. 고질라예요. 켈리의 숨이 턱
막혔다. 그가 우릴 쫓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가 우릴 어떻게 찾은 거죠? 그것도 이렇게 빨리. 다이앤은 엑셀러레이터를 좀 더 힘껏 밟았다. 시트로행이 점점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다이앤은 양면 속도계를 들여다보았다. 한쪽 계기는 시속 175km를 가리키고 있었고 다른 쪽 계기는 시속 110마일을 가리키고 있었다. 켈리가 초조하게 말했다. 인디애나폴리스 경기장에서도 이렇게 빨리 달리진 못할 거예요. 1.5km쯤 앞에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의 검문소가 보였다. 날 때려요. 켈리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냥 농담이었어요. 난 그저 날 때리라고요. 다이앤이 다급하게 말했다. 시트로행이 더욱 가까이 왔다. 그게 무슨... 어서요. 켈리가 내키지 않는 동작으로 다이앤의 뺨을 때렸다. 아니요. 주먹으로 세게 때려달라고요. 이제 그들과 시트로행 사이엔 2대의 차가 들어서 있었다. 빨리요. 켈리가 움찔하며 다이앤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더 세게. 켈리가 다시 휘둘렀다. 이번엔 그녀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다이앤의 볼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켈리는 겁에 질린 눈으로 다이앤을 쳐다보았다. 미안해요, 다이앤. 이렇게 세게 때리려고는... 그들이 세관 검문소에 다다라 차를 세웠다. 국경 수비대원이 차 앞으로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이앤이 피가 흐르는 볼을 그가 볼 수 있도록 고개를 살짝 돌렸다. 그가 다이앤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세뇨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이앤이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전 남편이 이랬어요. 구타를 일삼는 사람이에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그를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릴 쫓아오고 있어요. 바로 저 뒤에 있다고요. 이렇게 부탁드려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든 그에게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에요. 국경 수비대원이 몸을 돌려 다가오는 차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떤 차죠? 검은색 시트로행이에요. 절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어서 가보세요. 그 문제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이앤이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잠시 후 그들은 국경을 넘어 프랑스에 접어들었다. 다이앤... 네? 켈리는 다이앤의 어깨에 손을 살짝 얹었다. 아까 미안했어요. 그녀는 다이앤의 볼을 가리켰다. 다이앤이 씩 웃었다. 그래도 고질라는 떼어버렸잖아요. 안 그래요? 그녀가 켈리를 돌아보았다. 울고 있네요. 아니에요. 켈리가 훌쩍거렸다. 그냥 빌어먹을 마스카라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한 일은 얼굴만 예쁜 게 아니었군요. 켈리는 티슈로 다이앤의 상처에서 배어나오는 피를 닦아주었다. 다이앤이 백미러를 들여다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이젠 그 예쁜 얼굴도 엉망이 되었어요. 해리 플린트가 국경 검문소에 멈춰서자 기다리고 있던 국경 수비대원이 다가왔다. 차에서 내려주시겠습니까? 그럴 시간 없습니다. 급해요. 지금 빨리. 차에서 내리십시오. 플린트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왜 그래야 하죠? 뭐가 문제입니까? 이 번호를 달고 있는 차에 밀수된 마약이 들어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차를 수색해 봐야겠습니다. 플린트가 그를 노려보았다. 미쳤소? 말했잖아요. 급하다고. 대체 무슨 마약이 있다고. 그는 뭔가를 깨달았다는 듯 미소 지었다. 무슨 일인지 알겠군요. 이거 받고 빨리 보내주기나 해요. 그는 주머니에서 $100짜리 지폐를 꺼내 남자에게 건넸다. 국경 수비대원은
누군가를 큰 소리로 불렀다. 호세. 제복을 입은 지휘관이 나타났다. 수비 대원이 방금 받은 지폐를 상관에게 건넸다. 매수 기도입니다. 지휘관이 플린트에게 말했다. 차에서 내리십시오. 뇌물죄로 체포하겠습니다. 차에서 내려. 안 됩니다. 날 체포할 수는 없어요. 난 지금 저항하는 겁니까? 그는 수비 대원을 향해 몸을 돌렸다. 지원 요청해. 플린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눈앞에 펼쳐진 고속도로를 노려보았다. 푸조는 이제 그의 시야를 벗어나 있었다. 플린트는 지휘관을 올려다보았다. 전화 한 통 걸어야겠소. 다이앤과 켈리는 프랑스의 시골 도로를 쌩안이 달려나갔다. 카스티아 대고원이 피레네 산맥의 산기슭과 우르바사 산맥으로 나뉘어 있었고 팜플로나가 눈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파리에 친구가 있다고 했죠? 네, 샘 메도우스. 그는 마크와 함께 일했어요. 그러면 우릴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켈리가 손가방을 열고 새로 산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하기 시작했다. KIG입니다. 샘 메도우스 씨 좀 부탁합니다. 1분 후 켈리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여보세요. 샘, 켈리예요. 지금 파리로 가는 중이에요. 맙소사.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괜찮은 거예요? 켈리가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그런 거 같아요. 이건 악몽이에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샘, 마크는 피살된 것 같아요. 샘 메도우스의 대꾸가 켈리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켈리의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싶어요. 날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전화로 얘기하긴 곤란한 문제 같네요. 켈리. 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오늘 밤 만나서 얘기하죠.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 먹어요. 알겠어요. 7시까지 괜찮겠어요? 그럼요. 켈리는 휴대폰을 접었다. 오늘 밤엔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베를린으로 가서 프란츠 베르부르그와 일했던 사람들을 만나봐야겠어요. 켈리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다이앤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좋은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헤어지긴 싫은데요. 그냥 같이 파리에 갔다가. 다이앤이 미소 지었다. 우린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켈리. 샘 메도우스를 만나본 후에 내게 전화해요. 그리고 베를린에서 나랑 만나요. 그때쯤이면 약간이나마 정보가 얻어질 거예요. 휴대폰이 있으니 언제든 통화할 수 있잖아요. 오늘 당신이 뭘 알아낼지 나도 무척 궁금할 거예요. 그들은 드디어 파리에 도착했다. 다이앤이 백미러를 들여다보았다. 시트로행은 안 보이네요. 그를 확실히 떼어놓은 것 같아요. 어디로 데려다 줄까요? 켈리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들은 콩코르드 광장에 다다라 있었다. 다이앤, 여기서 차를 돌려주고 베를린으로 떠나는 게 어때요? 난 택시를 타고 가면 돼요. 정말이에요, 파트너? 네, 파트너. 조심해요. 당신도요. 2분 후 켈리는 택시를 잡아타고 자신의 아파트로 향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에 그녀는 적잖이 들떠 있었다. 그녀는 곧 샘 메도우스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하게 될 것이었다. 택시가 켈리의 아파트 앞에 멈춰서자 그녀는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현관 안내인이 달려와 문을 열어주었다. 켈리가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다. 돌아왔어요, 마틴. 순간 멈칫했다. 현관 안내인은 그녀가 모르는 낯선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부인. 안녕하세요, 마틴은 어디 있죠? 마틴은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만뒀거든요. 켈리는 당혹스러웠다. 오, 그랬군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제로 말로라고 합니다. 켈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로비로 들어섰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낯선 남자가 니콜 파라디 옆 안내 데스크에 앉아 있었다. 낯선 남자가 미소 지었다. 어서 오세요. 해리스 부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 새로운 아파트 관리인입니다. 알퐁스 지루아르입니다. 켈리가 어리둥절해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필립 상드르는요? 아, 필립과 그의 가족은 스페인으로 떠났습니다.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 같던데요? 그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켈리는 왠지 불길한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의 딸은요? 같이 떠났죠. 내 딸이 소르본 대학에 합격했다는 거 말씀드렸던가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켈리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언제 떠났죠? 며칠 전에 떠났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부인,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부인 댁도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데스크에 앉아 있는 니콜 파라디가 고개를 들었다. 돌아오셨군요. 그녀의 눈은 왠지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았다. 엔젤은 어디 있죠? 오, 부인의 강아지 말이죠? 필립이 가져갔어요. 켈리는 무너져 내리기 직전이었다. 호흡 곤란 증세가 찾아들었다. 이제 올라가시죠, 부인. 댁에 깜짝 놀랄 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지. 켈리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잠시만요. 뭔가 잊은 게 있어요. 지루아르가 대꾸를 하기도 전에 켈리는 밖으로 달려나왔다. 제롬 말로와 알퐁스 지루아르는 인도에 서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그들은 미처 손도 쓰지 못하고 그녀를 놓쳐버렸다. 그들은 택시를 잡아타는 켈리를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맙소사. 그들이 대체 필립과 그의 가족을 어떻게 한 거지? 그리고 엔젤은? 켈리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디로 갈까요? 그냥 밟아요. 오늘 밤 난 이 모든 것의 진상을 밝혀내고 말 거야. 켈리가 다짐했다. 샘 메도우스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통화를 끝내려던 참이었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곧 그녀가 도착할 겁니다. 네, 시체를 처리할 사람도 불러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킹즐리 씨. 샘 메도우스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저녁 식사 손님이 도착할 시간이었다. 어두울 때는 덫을 놓지 않는다. 제36장. 다이앤이 베를린에 도착했을 때 템페로프 공항 터미널 앞엔 택시를 타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이루고 서 있었다. 15분을 기다린 끝에 다이앤의 차례가 돌아왔다. 운전사가 미소 지었다. 부인, 어디로 모실까요? 영어 할 줄 알아요? 물론이죠. 캠핀스키 호텔로 가주세요. 야, 볼. 네, 그러겠습니다. 25분 후 다이앤은 호텔에 체크인했다. 차와 운전사를 고용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짐은 없으십니까? 그가 아래를 흘끔 내려다 보았다. 곧 도착할 거예요. 차가 도착하자 운전사가 물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그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우선 시내를 돌아요. 알겠습니다. 베를린에 볼 곳이 참 많죠. 베를린을 돌아보는 다이앤은 적잖이 놀랐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는 이제 세련된 현대식 건물들과 활기찬 성공의 바람으로 부산스러웠다. 거리 이름부터 흥미로웠다. 빈드시드스트라세, 리겐스부르게르스트라세, 루초부페르. 운전사가 차를 몰아나가며 공원과 건물들의 역사를 주절주절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다이앤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녀는 베르부르그 부인이 일하던 곳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아봐야 했다.
인터넷 검색 결과 프란츠 베르부르그의 아내는 피살되었고 프란츠는 실종되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다이앤이 앞으로 몸을 숙이고 운전사에게 말했다. 인터넷 카페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물론이죠. 그곳으로 가주세요.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곳에선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어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사이베를린 카페는 맨해튼의 것보다 규모가 작았다. 하지만 무척 벅적거리는 곳이었다. 다이앤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데스크 뒤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10분 후에 자리가 날 겁니다. 매니저를 만났으면 하는데요. 제가 매니저인데요. 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소냐 베르부르그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다. 베르부르그 부인은 지금 안 계십니다. 알아요. 죽었죠.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어서 왔어요. 여자가 다이앤을 유심히 살폈다. 사고였어요. 경찰이 그녀의 컴퓨터를 가져가 버렸죠. 그들이 그녀의 얼굴에 심상치 않은 표정이 떠올랐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부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불러드릴게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다이앤은 뒷문으로 사라지는 여자를 지켜보았다. 갑자기 불안한 기분이 감돌았다. 다이앤은 본능적으로 그곳을 뛰쳐나와 대기하고 있는 차에 올라탔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거짓말이었다. 프란츠 베르부르그의 비서를 만나봐야겠어. 공중전화 부스에서 다이앤은 KIG 번호를 찾아 전화했다. KIG 베를린 지사입니다. 프란츠 베르부르그 씨의 비서와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누구시죠? 수잔 스트래퍼드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때 테너의 사무실에서 파란색 불이 깜빡거렸다. 테너가 미소를 띠며 형을 돌아보았다. 다이앤 스티븐스가 전화를 걸어왔군. 우리가 그녀를 도울 수 있는지 볼까? 그는 스피커폰을 켰다. KIG 교환의 음성이 말했다. 지금 자리에 없는데요. 그의 보좌인과 통화하시겠습니까?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이디 프롱크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다이앤의 심장이 늑골을 뚫고 나올 듯 심하게 요동쳤다. 수잔 스트래퍼드라고 해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입니다. 얼마 전 KIG 직원에게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을 취재 중이거든요. 만나 뵙고 인터뷰를 했으면 합니다. 글쎄요. 그냥 배경 정보만 조금 주시면 돼요. 테너는 유심히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점심이라도 같이 하시죠. 오늘 시간 괜찮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곤란할 것 같네요. 그럼 저녁은 어때요? 그녀의 음성엔 적잖은 머뭇거림이 담겨 있었다. 그래요, 그러죠. 어디서 볼까요? 로켄도프라는 괜찮은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곳에서 보죠. 고마워요. 8시 반 어때요? 좋습니다. 다이앤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테너가 앤드류를 돌아보았다.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는데 그레그 할러데이를 불러 일을 맡길 거야. 그는 절대 날 실망시키지 않거든. 그는 앤드류를 쳐다보았다. 아주 자만에 찬 사람이야. 팔과 다리에까지 값을 매겨 요구하긴 하지만 그는 음흉한 미소를 살짝 지어 보였다. 실수 없이 팔과 다리를 가져오는 전문가라고. 어두울 때는 덫을 놓지 않는다. 제37장. 제4지구 부르티브르 거리 14번지. 샘 메도우스의 아파트에 다다른 켈리는 잠시 망설였다. 이제야 비로소 그녀는 진상을 조금이나마 밝혀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왠지 주저하게 되고 겁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켈리는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샘 메도우스가 나타났다. 순간 그녀의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졌다. 마크와 가까웠던 그를 보니 반가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찾아들었다. 켈리. 그가 다가와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오, 샘.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어서 들어와요. 켈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깔끔하게 꾸며진 침실 2개짜리 아파트였다. 그 건물은 한때 프랑스의 귀족이 소유했던 곳이었다. 넓은 응접실은 호화스러운 프랑스 가구로 꾸며져 있었고 그 옆으로 이어진 작은 골방엔 정교하게 무늬가 새겨진 떡갈나무 바 테이블이 자리하고 있었다. 벽엔 만 레이와 아돌프 베플리의 작품이 걸려 있었다. 마크 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샘이 어색하게 말했다. 켈리가 그의 팔을 살살 토닥거렸다. 알아요.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당신이라면 날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녀가 소파에 앉았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 누구도 자세한 이야기를 모르고 있어요. 마크는 극비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죠. 두어 명의 KIG 연구원들과 함께 작업을 해온 걸로 밝혀졌어요. 그들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어요. 난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켈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알아요? 바로 당신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거. 그의 음성이 조금 누그러졌다. 켈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샘을 쳐다보았다.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마크는 당신처럼 아름다운 아내를 남겨두고 떠났을까요? 그 누가 당신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두고 떠날 수 있을까요? 그가 슬그머니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이건 틀림없는 비극이에요, 켈리.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까지도 여기서 멈춰버릴 순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아쥐었다. 우리 모두에겐 인생을 함께할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는 떠났지만 난 여기 있어요. 당신 같은 여자에겐 남자가 필요해요. 나 같은... 마크는 당신이 얼마나 정열적이었는지 들려줬었어요. 당신이 무척 좋아했다죠. 켈리는 깜짝 놀랐다. 마크는 절대 그런 말을 흘리고 다닐 사람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그녀에 대해 그렇게 말하고 다닐 사람이 아니었다. 샘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네, 마크는 당신이 사랑 없인 살 수 없다고 했어요. 특히 당신이 잠자리에서 얼마나 멋진 여자인지 그는 종종 들려주곤 했었죠. 켈리는 순간 밀려드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기분이 좀 나아질진 모르지만 마크는 고통 없이 갔어요. 샘 메도우스의 눈을 들여다본 그녀는 그제야 깨달을 수 있었다. 잠시 후면 저녁 식사가 준비될 겁니다. 침대에서 식욕을 돋우고 오는 건 어때요? 켈리의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녀는 애써 옅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그녀는 맹렬하게 머리를 굴렸다. 맞서기에 그는 너무 컸다. 게다가 그녀에겐 마땅한 무기도 없었다. 그가 음흉하게 말했다. 정말 멋진 엉덩이네요. 본인도 알고 있겠죠? 참기 힘든데요. 켈리는 다시 미소 지었다. 정말요? 그녀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다. 배가 많이 고파요. 뭔지는 몰라도 냄새가 좋은데요? 저녁 식사입니다. 켈리는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식탁을 내려다본 그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식탁엔 1인분 식사만이 차려져 있었다. 켈리가 그를 돌아보았다. 샘은 문으로 다가가 열쇠로 자물쇠를 걸고 있었다. 그리고 열쇠를 찬장 서랍에 집어넣었다. 켈린 무기로 쓸만한 것을 찾아 주방을 황급히 둘러보았다. 어느 서랍에 칼이 들어있는지 그녀는 알 길이 없었다. 카운터엔 엔젤레어 파스타가 놓여 있었고 스토브엔 끓는 물이 담긴 냄비가 올려져 있었으며 그 옆엔 빨간색 소스가 끓고 있었다. 샘이 주방으로 들어와 켈리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별로 개의치 않는 척했다. 그녀의 시선은 스토브 위의 소스에 가 있었다. 멋진데요? 그가 손으로 그녀의 몸을 쓸어내리기 시작했다. 그렇죠? 침대에선 뭘 하길 좋아해요? 켈리는 머리를 굴리다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대답했다. 모든 걸 다요. 마크에게 조금 변태적으로 나가본 적이 있는데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게 뭐였는데요? 따뜻한 물에 적신 타월로. 그녀가 싱크대에 걸쳐 있는 행주를 집어들었다. 직접 보여줄게요. 바지를 내려봐요. 샘 메도우스가 씩 웃었다. 그러죠. 그는 벨트를 풀고 바지를 내렸다. 그는 사각 팬티를 입고 있었다. 속옷도 벗어야죠. 그는 순순히 시키는 대로 했다. 그의 시커먼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다. 켈리가 감탄하듯 말했다. 이런. 켈리가 부드러운 행주를 왼손에 쥐고 천천히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오른손으로 끓는 물이 담긴 냄비를 집어든 그녀가 내용물을 그의 물건을 향해 냅다 뿌렸다. 열쇠를 찾아 찬장 서랍을 뒤지는 그녀의 귀에 그의 비명이 들렸다. 가까스로 현관문을 열고 나온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어두울 때는 덫을 놓지 않는다. 제38장. 로켄도프는 독일에서 꽤 유명한 레스토랑 중 하나였다. 아르누보 양식으로 꾸며진 그곳은 오랫동안 베를린의 번영의 상징으로 자리해 오고 있었다. 다이앤이 들어서자 지배인이 그녀를 맞아주었다. 어서 오세요. 테이블을 예약했어요. 스티븐스, 프롱크 양과 이곳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지배인이 그녀를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다. 다이앤은 조심스레 주위를 둘러보았다. 레스토랑엔 약 40명 정도의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대부분 직장인들이었다. 다이앤의 테이블 맞은편엔 말쑥하게 차려입은 매력적인 남자가 홀로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다이앤은 하이디 프롱크를 만나 얼마나 많은 정보를 캐낼 수 있을지가 궁금했다. 웨이터가 다가와 다이앤에게 메뉴를 건넸다. 빗대, 여기요. 고마워요. 다이앤이 메뉴를 들여다보았다. 레베르케스, 학센, 나브스카우스. 그것들이 어떤 음식인지 그녀는 알 길이 없었다. 하이디 프롱크가 오면 설명해 줄 것이다. 다이앤이 손목시계로 시간을 확인했다. 하이디는 약속 시간이 20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웨이터가 다시 다가왔다. 지금 주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다이앤은 슬슬 불안해져 갔다. 15분 후 웨이터가 다시 물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제 곧 올 거예요. 9시가 지났지만 하이디 프롱크는 오지 않았다. 그제야 다이앤은 그녀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다이앤이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입구 쪽 테이블에 앉아있는 2명의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허름한 옷을 걸치고 있었고 무서운 인상을 하고 있었다. 한눈에 봐도 흉안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웨이터가 그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갔다. 두 남자가 험악하게 인상을 쓰며 웨이터를 돌려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식사를 하러 들어온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고개를 돌리고 다이앤을 바라보았다. 당혹스러움에 사로잡힌 다이앤은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이디 프롱크가 그녀를 덫에 빠뜨린 것이었다. 순간 다이앤은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황급히 도망칠 틈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헛수고였다. 당분간은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수밖에 없겠지만 언젠가는 밖으로 내쫓기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들에게 덜미를 잡힐 것이다. 그녀는 휴대폰을 떠올렸지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이앤은 다급하게 머리를 굴려보았다. 여길 빠져나가야 해. 하지만 어떻게? 다시 주위를 둘러보는 그녀의 눈에 맞은편에 앉아있는 매력적인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다. 다이앤은 미소 지으며 그에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든 그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화답했다. 안녕하세요. 다이앤은 그가 영어를 한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한층 더 온화하고 유혹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우리 둘 다 혼자군요? 그러네요. 저랑 합석하시겠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가 일어나 다이앤의 테이블로 다가와 앉았다. 혼자 식사하는 게 별로 즐겁진 않죠? 다이앤이 가볍게 물었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전 다이앤 스티븐스예요. 그레거 할러데이라고 합니다. 켈리 해리스는 아직까지도 샘 메도우스의 아파트에서 겪은 충격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도망쳐 나온 그녀는 몽마르트르 거리를 정처 없이 걸으며 밤을 꼬박 새웠다. 혹시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진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연신 뒤를 흘끔 돌아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채 파리를 떠날 순 없어. 새벽이 밝았을 때 그녀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다. 문제의 해답은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다. 마크의 비서. 그녀는 마크를 흠모했었다. 켈리는 그녀가 자신을 돕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 9시가 되자 켈리는 공중전화로 달려가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딱딱한 프랑스 악센트가 섞인 음성으로 여자 교환이 응답했다. 킹즐리 인터내셔널 그룹입니다. 이본 르네 좀 부탁드립니다. 모망 실브 플레.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켈리는 이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이본 르네입니다. 누구시죠? 이본 켈리 해리스예요. 깜짝 놀란 이본이 큰 소리로 말했다. 오, 해리스 부인. 테너 킨즐리의 사무실에선 다시 파란불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테너가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뉴욕 시간으론 새벽 3시였다. 그는 골치 아픈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무실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테너가 파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여자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해리스 씨 일은 정말 유감이에요. 아주 끔찍한 일이었죠. 고마워요, 이본. 만나서 할 말이 있는데요. 점심에 시간 괜찮아요? 공공장소였으면 좋겠어요. 르시엘 드 파리 알아요? 몽파르나스 타워 안에 있어요. 네. 테너 킹즐리가 머릿속으로 메모를 해두었다. 12시 어때요? 좋아요. 이따 봐요. 테너 킹즐리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었다. 최후의 점심 식사가 되게 해주지. 그가 서랍을 열고 금도금된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상대가 응답하자 테너가 말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두 사람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그가 한동안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예상보다 시간이 좀 걸렸죠. 하지만 이젠 확실히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동감입니다. 그럼? 강철과 유리로 지어진 몽파르나스 타워는 210m에 가까운 높이를 자랑했다. 건물 안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수많은 사무실은 하나도 빠짐없이 꽉 차 있었다. 바와 레스토랑은 56층에 자리하고 있었다. 먼저 도착한 건 켈리였다. 이본은 15분 후에 도착했다. 그녀는 늦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켈리는 그녀를 몇 번밖에 본 적이 없음에도 그녀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본은 자그마한 체구에 귀엽게 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마크는 가끔 켈리에게 이본이 얼마나 능력 있는 비서인지 말해주곤 했었다. 와줘서 고마워요. 부인을 도울 수 있는 거라면 뭐든 할게요.
해리스 씨는 아주 좋은 분이셨어요. 사무실의 모든 이가 그를 좋아했었죠. 모두들 그의 소식을 듣고 충격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실 그 문제로 보자고 했던 거였어요, 이본. 당신은 내 남편과 5년간 함께 일했었죠? 네. 그럼 남편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겠군요? 오, 그럼요. 지난 몇 달간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진 못했나요? 태도가 이상해졌다든지 전에 없던 말을 했다든지. 이본이 그녀의 시선을 애써 피했다. 글쎄요, 그게 켈리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든 이젠 그를 힘들게 하진 못해요. 당신이 입을 열어야 의욕을 벗겨낼 수 있어요. 켈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음 질문을 던졌다. 그가 올가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었나요? 이본이 알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올가? 아니요. 그녀가 누군지 모르나요? 모르겠는데요. 켈리는 조금이나마 안도할 수 있었다. 그녀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이본, 혹시 내게 감추고 있는 게 있나요? 저 웨이터가 다가왔다. 봉주르, 메담, 비행분이 오시엘드, 파리, 주마벨 자크 브리용, 노트르 셰프드 끼진, 프레파레 깰크, 스페셜리트, 뿌르르, 데제네, 도조르디, 아베, 부페, 부트라사? 안녕하십니까, 숙녀 여러분. 시엘드 파리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자크 브리용입니다. 오늘 주방장이 식사로 특별한 요리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고르셨는지요? 위, 무슈, 누 자봉슈아지, 르 샤토브리앙 뿌르데. 네, 샤토브리앙 주세요. 웨이터가 사라지자 켈리가 이본을 쳐다보았다. 계속해봐요. 사고가 있기 며칠 전부터 해리스 씨는 무척 초조해하는 것 같았어요. 제겐 워싱턴 DC행 비행기 항공권을 예약해 놓으라고 하셨죠? 그건 나도 알아요. 평범한 출장이 아니었나요? 아니요, 평범하진 않았어요. 아주 다급한 일인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었는지 알아요? 아니요, 모든 일이 갑자기 극비로 진행되었죠. 제가 아는 건 그게 다예요. 켈리는 1시간에 걸쳐 이본에게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이본은 예상 외로 그녀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점심 식사를 마쳤을 때 켈리가 말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건 비밀로 해줘요, 이본. 그거라면 걱정하지 말아요, 해리스 부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이본이 일어났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야 해요. 그녀의 입술이 가볍게 떨렸다. 하지만 영영 예전 같은 기분은 느끼지 못할 거예요. 고마워요, 이본. 대체 마크는 워싱턴에서 누굴 만나려 했던 거지? 독일과 덴버와 뉴욕에서 걸려왔던 이상한 전화에 대해서도 그녀는 밝혀내야 했다. 켈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다. 다이앤에게 전화를 걸어봐야겠어. 어쩌면... 건물의 출구에 다다랐을 때 켈리는 그들을 볼 수 있었다. 육중한 몸의 두 남자는 정문 양쪽에 떡 버티고 서 있었다. 그들이 그녀를 지켜보며 음흉한 미소를 흘렸다. 근처엔 다른 출구가 없었다. 이본이 날 배반한 건가? 두 남자가 천천히 켈리에게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나쳐 가는 사람들을 거칠게 밀쳐내고 있었다. 극도로 흥분한 켈리가 등을 벽에 붙이고 빠져나갈 틈을 찾아보았다. 그녀의 팔이 뭔가에 부딪혔다. 화재 경보기에 붙어있는 작은 망치였다. 두 남자가 서서히 거리를 좁혀오고 있을 때 그녀는 망치를 잽싸게 집어들고 유리를 깬 후 화재 경보를 울렸다. 켈리가 소리쳤다. 불이야! 불이야! 순간 건물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사무실과 상점과 레스토랑에서 사람들이 일제히 뛰어나와 출구로 향했다. 불과 몇 초 만에 로비는 서로 먼저 빠져나가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도 없게 되었다. 두 남자는 갑자기 불어난 사람들 속에서 켈리를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켈리는 이미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후였다.
로케도프 레스토랑은 점점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이앤은 자신의 테이블로 초대한 매력적인 그레그 할러데이에게 설명했다. 피치 못할 일이 생긴 모양이에요. 안 됐군요. 베를린엔 관광하러 오셨나요? 네, 아름다운 도시죠. 애석하게도 제겐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의 개인 가이드가 되어드렸을 텐데. 하지만 베를린에서 꼭 들러봐야 할 곳을 추천해 드릴 수는 있어요. 고마워요. 다이앤이 넋을 놓은 채 대꾸했다. 그녀는 출구를 바라보았다. 두 남자가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려는 것 같았다. 이젠 그녀가 움직여야 할 시간이었다. 사실 일행이 또 있어요. 그녀가 손목시계를 흘끔 들여다보았다. 지금 절 기다리고 있을 텐데 괜찮으시다면 택시 타는 곳까지 데려다 주실 수. 물론이죠. 잠시 후 그들은 출구로 향하고 있었다. 다이앤은 일단 안도했다. 그녀 혼자 나갔다간 두 남자의 습격을 받게 될 게 분명했다. 하지만 남자와 함께라면 문제는 달라질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행인들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다이앤과 그레그 할러데이가 밖으로 나왔을 때 두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레스토랑 앞에 택시가 한 대 서 있었다. 그 뒤엔 메르세데스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할러데이 씨. 부디. 할러데이가 미소 지으며 그녀의 팔뚝을 힘껏 움켜쥐었다. 다이앤은 갑작스러운 남자의 태도에 당황했다. 그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대체 이게 무슨... 차에 탈까요? 그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그는 다이앤을 끌고 메르세데스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팔뚝을 쥔 그의 손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 싫어요. 이러지 말아요. 다이앤이 다시 한번 깜짝 놀랐다. 레스토랑에서 봤던 두 남자가 이미 차에 타고 있었다. 겁에 질린 그녀는 비로소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었다. 제발 부탁이에요. 이러지 말아요. 난... 그녀는 이미 차 안으로 떠밀려지고 있었다. 그레그 할러데이가 다이앤의 옆자리에 올라타고 문을 닫았다. 슈넬, 출발해. 차가 정체된 도로로 접어들었다. 다이앤은 이성을 잃고 말았다. 제발... 그레그 할러데이가 그녀를 돌아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안심해요. 해치지 않을 테니까. 약속할게요. 내일이면 당신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운전석 등받이 뒷면에 붙어있는 주머니에서 피하 주사기를 꺼내들었다. 주사 한 대만 넣을게요. 뭐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한두 시간 잠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는 다이앤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샤이세! 이런 제길! 운전을 하던 남자가 빽 소리쳤다. 누군가가 갑자기 메르세데스 앞으로 뛰어들었고 그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그 바람에 할러데이의 머리가 앞좌석에 금속 머리 받침에 세게 부딪혔다. 그는 몸을 힘겹게 일으키고 운전하는 남자에게 소리쳤다. 뭐야? 본능적으로 다이앤이 피하 주사기를 쥐고 있는 할러데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의 손목을 꺾어 주사바늘을 그의 살에 꽂아 넣었다. 할러데이가 휘둥그레진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안 돼. 그것은 비명이었다. 할러데이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리고 빳빳하게 굳어졌다가 이내 옆으로 픽 고꾸라졌다. 그의 숨은 불과 몇 초 만에 그렇게 끊어져 버렸다. 앞좌석의 남자들은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다. 다이앤은 차에서 뛰어내려 마침 맞은편에 세워져 있던 택시에 올라탔다. 잘 들으셨나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시는 것처럼 반지를 만드는 제조업체입니다. 반지로는 유튜버들의 흥미를 끌지 못해서 오디오북을 덧붙이게 되었지요. 지금도 열심히 국내 유명 대학이나 국제학교 등의 졸업 반지를 만들고 있고 이 외에 가족 반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 반지를 만드는 이유는 세상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함을 기념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졸업 반지와 같은 공동 구매 가격으로 가족 반지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서 참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맞춤의 예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